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타매스 제로 논문을 이어서 읽을 시간인데 지금 이 영상을 한 세 번째로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부에서 자꾸 제가 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볼게요. 곧바로 볼 건데 1.4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메타매스 제로 형식 체계를 지지어 우리가 아마 형식적인 관점에서 좀 다룰 것 같고요. 첫 문단을 한번 볼게요. 메타매스 제로는 무슨 역할을 할 것으로 의도가 됐냐면 다종류 1차 논리에 대한 도식적 메타 이론으로서 기능하도록 의도가 됐대요. 메타매스 제로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명세 언어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타매스 제로에는 종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차 변수와 2차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변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1차 변수가 있고 2차 변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 구성자와 정의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종류에 속하는 항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식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항들이 식들이고 공리와 정리들은 그런 식들을 자신의 가정 목록이나 결론에 넣을 수 있고요. 정리들은 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다른 정리들이나 공리들을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 건데 메타매스 제로 파일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메타매스 제로 파일은 종류들의 유한계의 모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한계의 종류들의 모임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냐면 메타매스 제로 파일이 그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고 근데 보통 그런 종류들은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소트 메타매스 제로 선언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 코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제가 이 파일은 보려가 아니라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잘 세운 식 종류를 이렇게 선언했고, 그 다음에 그 자연수 종류도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example 1이라고 하는 메타매스 제로 파일에 현재 종류 선언이 두 가지 있는 거죠. 뭐 이거 말고는 더 없죠. 이런 식으로 종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파일에는 어차피 그 줄이 유한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유한개만큼밖에 선언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finite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개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음 각각의 식은 유일한 종류를 갖는다. 뭐 이거는 그 린 증명 언어, 증명 보조개에서도 제가 익숙하게 본 거긴 하죠. 그때는 소트란 말 말고 유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식은 같은 종류의 변수를 대체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변수를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 구성자나 함수 유형 같은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 시스템은 유형 체계는 유한하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차 함수는 열린 항들을 이용해서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소문자 수학기호 S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그 메타매스 제로 문법에 따라서 선언이 된 어떤 종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변수 볼게요. 변수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매스 제로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변수라고 불려도 되고 또는 속박 변수 또는 묶는 변수 또는 묶음 변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차 변수라는 말을 많이 쓸게요. 보통은 이게 속박 변수로 쓰이는 편이기는 한데 제가 메타매스 그
원 코드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A와 B가 어떤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바인더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와 B를 속박 변수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들을 보시면, 식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등식을 보시면 A와 B가 자유롭게 나타나잖아요. 자유롭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A와 B가 열린 항이란 뜻이기 때문에 A와 B를 열린 항이라고 부르나? 어쨌든 간에 A와 B, 제가 봤을 때 이거 전체를 열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A와 B는 서로 같다는 이 등식은 현재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속박 변수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라고 만든 게 맞아요. 1차 변수라는 개념이. 근데 예, 지금 메타매스 제로 언어에서는 그리고 메타매스 원 언어에서는 그 쓰임새를 분석하면 좀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1차 변수를 언제나 속박 변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는 되고 그다음 자, 1차 변수는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면 x, y, z 등의 문자로 나타낼 거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들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정량어에 의해서 속박되는 데 쓰인 거예요.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데 쓰입니다. 정량어로 갇히는 정량어에 의해서 속박되는 정량어에 의해 갇히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그 더 러직이라고 했는데 음, 이거는 대상 논리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메타매스 제로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상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매스 제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량어를 내장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대상 논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상 논리에서 저런 정량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의로서 또는 한 구성자로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더 러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메타매스 제로를 가리킨 게 아니라 메타매스 제로로 우리가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 논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름들의 1차 변수예요. 1차 변수의 치환은 알파 변환이다. 알파 변환이 뭐였는지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substitute A for B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B를 A로 치환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ubstitute A with B 라고 했을 때는 A를 B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전에 제가 용어집에다가 적어놨는데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이게 헷갈립니다. 그게 너무 슬픈데 어쩔 수 없죠. 자, 그건 그렇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 이따가 클립만 들어야겠다. 이거는. 근데 그건 그렇고 뭐 찾기로 했죠?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잊어버렸습니다. 알파 변환을 찾으려고 했죠. 네. 제 기억으로는 알파 변환 자체는 그냥 그 변수 이름 바꾸는 거거든요. 변수 이름 바꾸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속박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y라는 게 속박 변수면 m에 나타나 있는 x를 모두 y로 치환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람다식은 그 이전이랑 동등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이거를 알파 동등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알파 동등. 알파 동등이고 그다음 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를 약간 좀 작게 할게요.
그 베타 축약 규칙은 그래서 리젝스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오랜만에 본다. 예. 이거는 제가 리젝스라고 진짜 그냥 예, 한글로 표기했네요. 베타 리젝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함수 적용이네요. 함수 적용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서술한 거라고 합니다. 그 t에 나와 있는 x를 x라고 하는 변수를 s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x.x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x를 전부 s로 바꾸면 근데 전부가 아니구나. 이 함수 값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x를 s로 바꿔주면 s가 나오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저 그리스 문자는 뭐죠? 이게 에타군요, 에타. 에타고 잠깐만요. 그리스 문자 좀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기까지는 알고 그 다음에 엡실론도 아는데 그 다음부터 헷갈렸어요.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아이오타야? 이오타인가요?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누 이거 어떻게 읽지? 어,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이거는 좀 많이 들어봤고 이게 뭐였더라? 엡실론이 아니라 이게 입실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엡실론이랑 입실론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둘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피, 키, 크시, 오메가 이것만 좀 제가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거 뭐죠? 이거 그 한국어 발음이 뭔지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오나? 메타메스 제로 공부해야 하는 거 맞기는 한데 갑자기 그리스 문자가 좀 헷갈려서 지금 이거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크시구나. 예, 이게 크시예요. 크시고 헷갈리네. 크시라는 게 있고 크시라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이오타가 아니라 요타였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요타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자, 채팅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력로, 카이 제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그리스 문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게 맞기는 한데 그 영어 알파벳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읊을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있어요. 아이오타라고 읽으면 안 되는구나. 요타, 카파, 람다, 뮤, 뉴, 누가 아니라 뉴네. 그 다음에 크시, 오미크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키, 프시, 오메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감마, 헤타, 코파, 쇼, 스티그마, 산피 이건 본 적도 없어요. 예, 저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오면 이게 뭐였다고 했었죠? 이게 에타였죠? 또 보니까 헷갈리네. 이게 에타예요, 에타. 예, 에타. 그래서 에타 변화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어디 보자. 그 x라고 하는 게 f라는 이 함수의 정의에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x를 받았을 때 fx를 반환하는 함수는 f랑 같다는 거를 에타 변환이라고 하나 보네요. 알겠다. 보통 람다 계산을 다루는 자료에서 에타 변화는 생략이 될 때가 많대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네. 왜 이게 각각 알파, 베타, 에타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왜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왜 에타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치환, 이름들의 치환이라고 하는 건 알파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본 거랑 뭐 큰 차이 없어요. 속박 변수를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속박 변수를 치환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그냥 이름 바꾸기를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X는 생명체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X를 Y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사람 Y에 대하여 Y는 생명체이다 라고 말을 해도 X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나 Y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나 지금 제가 얘기한 명제는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을 X랑 Y 중 무엇으로 선택했느냐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알파 변환 얘기예요. 다만 뭐 좀 몇 가지 특수한 그런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겠고 다음으로 갈게요. 식들은 직접적으로 이 이름들을 치환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선 쓸 수 없구나. 아직 저기에선 지금 제가 작성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무려 이거 보니까 잠깐 이 얘기 좀 할게요.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작성하신 피아노 산술에 관한 증명 파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하나의 파일인데 몇 줄인지 한번 보니까 이게 6,978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문 작성하시는데 아마 3년 이상 걸리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쓰셨습니다. 너 어쨌든 간에 감탄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메타매스 원 코드는 사실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게 좀 일종의 매크로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아 보여서 좀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싶었던 거는 저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제가 웹문서를 준비했거든요. 웹문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이라는 정량어가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좀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일단.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이렇게. 여섯 번째 공리를 지금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뭐 위에 나와 있기도 한데 이게 수러 논리에 대한 여섯 번째 공리이고 아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루긴 했을 겁니다. 어디 보자. X라는 거는 지금 그 존재 정량어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존재 정량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x는 지금 갇혀 있는 변수예요. 갇혀 있는 변수에서 이거를 우리는 속박 변수, 뭐 묶는 변수 또는 묶음 변수, 갇힌 변수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어떤 x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같은 x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a랑 x 모두 자연수 종류에 속하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라고 암시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선 지금 이제 그 보편 정량어가 없지만 정량어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보편 정량어가 없지만 그리고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정량어라는 말은 보통 양화사라는 말도 더 많이 불려요. 근데 정량자라는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만들어낸 조어는 아니고 쓰긴 합니다. 쓰긴 하는데 잘 안 쓰이는 용어고요. 보통은 양화사라는 용어를 좀 더 쓰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퀀터파이어의 번역, 직역 용어인 것 같아요. 퀀터파이어를 직역한 용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항 A에 대하여 X에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즉 A와 X는 서로 별개인 겁니다. 별개라는 게 뭔 뜻이냐면 A라고 한 게 복합적인 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 복합적인 식에 X라는 게 나타나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항 A에 대하여 A와 같은 항 X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보기로 들었냐면 이 X를 Y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게 알파 변화입니다. 알파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알파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식을 어떤 그 이름을 바꾸는데 1차 변수를 또는 속박 변수를 치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x 대신에 뭐 2 더하기 1 같은 식을 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A와 같은 자연수 뭐 3 더하기 Y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 더하기 Y라는 거는 복합적인 식이거든요. X를 3 더하기 Y와 같은 복합적인 식으로 치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를 Y로 치환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 하나의 변수가 아닌 다른 식으로 X를 치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됐습니다. 다만 이게 있어요. 우회적으로 그런 치환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대상 논리의 공리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속박 변수를 아마 양화사는 제거할 것 같아요. 양화사를 제거하고 정량호를 제거하고 잠깐만 정량호 제거한다는 거 말이 되긴 한데 바인더를 제거한다고 말을 할게요. 바인더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속박 변수였던 거를 복합적인 식으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러려면 대상 논리가 어떤 공리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다음 볼게요. 자, 이게 1차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은 2차 변수인데 2차 변수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도식 메타 변수 또는 그냥 메타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변수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메타 변수라고만 단독으로 이 2차 변수를 가리켜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헷갈릴까 봐. 뭐 도식 메타 변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2차 변수라는 용어를 좀 더 주로 쓰겠습니다. 2차 변수의 특징이 뭐냐? 정량어의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든 명제 P에 대하여 P는 참이거나 P는 거짓이다. 와 같은 방식으로 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 명제라는 그 지금 제가 임시로 만든 종류가 이 명제라는 종류가 그 종류에 속하는 변수들이 2차 변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변수에 대한 2차 변수를 속박하는 양화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제 P에 대하여와 같은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린에서는 할 수 있어요. 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2차 변수들은 어차피 자유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소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이게 다 보편 정량어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명시적으로 그게 어떤 정량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예, 2차 변수들의 종류라고 해야 하나? 2차 변수들의 종류는 정량어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종류는 1차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2차 변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렇게 섞인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2차 변수들은 언제나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한 거 나와 있죠. 암시적으로 보편 정량을 받는다. 보편 양화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단 하나의 정리 안에서 고정이 돼 있다. 그 의미가 단 하나의 정리 안에서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 변수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름들과 달리 2차 변수들은 곧바로 식으로 치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P라고 하는 게 아니다. P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요. 그 로마자 P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할 때의 그 P. 근데 이거는 p예요, P. 그래서 한글로 표기할 땐 이것도 P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P라고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푸시였고 그다음에 이게 뭐였죠? 저거 뭐였더라? 또 잊어버렸어. 그리스 문자. 저게 키였나? 키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전 찾아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키라고 읽더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리스 발음은 키여서 그럴 거예요. 이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 국제 음성 기호에서 이 X는 어 이런 발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대로 발음한 게 아닐 거예요. 저도 이거 연습을 해봐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 발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의 X랑 좀 달라요. 로크, 로, 로. 이건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발음은 인가 싶은데 이건 제가 그리스어를 안 배워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키라고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은 카이이고 자꾸 이런 데서 좀 제가 헷갈려 하네요. 하여튼 다시 돌아오면 이거는 P,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키라고 읽겠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식 발음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도식 메타 변수, 2차 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문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메타매스 제로의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고 좀 느리거든요. 진도가 느려서 좀 더 빠르게 읽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FO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First Order Logic을 의미해요. 그래서 1차 논리입니다. 1차 논리이고 이 표기법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P는 메타 변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X는 1차 변수고 메타 변수 P가 이게 보니까 이게 단 하나의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의 표기법이 좀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만 적용되는 표기법인 것 같아요. 이 어떤 1차 변수 같은 그런 이 메타매스 제로 언어의 문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저 기호 있죠.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가로줄이 있으면 그냥 이거를 윗줄이라고 할게요. 윗줄. 윗줄이 있으면 x들인 겁니다. x1, x2, x3, x4, xn 같은 그러니까 단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어떤 유한계의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박사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한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P라고 하는 2차 변수가 유한계의 1차 변수 X들에 의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존할 수 있다고 했죠. 반드시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자, 제 목이 약간 아파지려고 하고 있어서 발성 방법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언제나, 잠깐만요. Additional parameter variables not under considerations. sometimes but not always 라는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 목록에 없는 추가적인 변수들에 의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매스 제로에서는 이런 바인더를 쓰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코드에서도 좀 봤었죠. 일단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작성하신 피아노 산수의 코드는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넘어가고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증명 언어랑 명세 언어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명세 언어 코드는 길이가 얼마인지 보니까 644줄밖에 안 되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증명을 담고 있는 메타매스 1 파일은 메타매스 제로 파일의 한 10배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건데 일단 뭐 그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로 와서 제가 뭐 하려고 했죠? 자, 이 바인더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바인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대문자 P가 2차 변수이고 그 다음에 WIF라고 쓰여 있는 WFF 잘 세운 식 Well-formed formula 이거는 종류죠. 종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1차 변수 X입니다. 그러면 2차 변수가 1차 변수 X의 자유로운 나타남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X 말고도 Y 같은 것도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U라고 적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P가 단 하나의 변수 x에 의존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유한계의 변수 x들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의 종류, 그러니까 P가 속하는 종류 자체는 S이고, 그래서 이 x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P의 의존성이라고 번역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존이라고 할까요? 의존성이라 해도 되고 의존이라 해도 될 것 같아요. P의 의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P라고 하는 식이 어, 열린 항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선 자꾸 항이란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을 언급하는 열린 항이 이 P란 얘기입니다. 그렇고 메타매스 언어의 관습과는 이 메타매스 제로의 관습이 완전히 반대래요. 이건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의 메타매스 관습은 뭐냐면 서로 의존하지 않는 의존 관계에 있지 않은 변수들의 쌍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별개인 쌍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했던 게 메타매스고 그와 반대로 이 메타매스 제로에서는 그 모든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어 별개라는 그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가 아닌 경우를 명시해야 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는 어떤 2차 변수가 다른 1차 변수에 종속되어 있을 수 있다. 의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개라는 것과 의존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 별개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메타매스 언어만의 또 이상한 그런 설정이 아니라 이게 그 타르스키가 낸 논문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자, 말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잠깐만요. 예, 그쵸? 여기 나오죠? 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좀 작게 하고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뭐 대충 볼게요. 타르스키가 어디 보자. 원래의 그 자율변수라는 개념이 형식적으로 서술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더 복잡해서. 그래서 타르스키가 무려 75년 전이네요. 엄청 오래됐네. 1950년대가 진짜 엄청 오래된 시대 같지 않거든요. 수학 얘기할 때는. 수학이나 논리학 얘기할 땐 그런데 75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좀 많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르스키가 1951년에 어디 보자. 그 아이디어를 언급했나 봐요. 별개 변수 조건이라는 거를 언급했고 그다음에 증명은 14년 뒤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만 좀 볼까요? 뭐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볼게요. 어디 보자. 알프레드 타르스키. 수러 논리 잠깐만. 같음 관계를 포함하는 수러 논리의 단순화된 형식화라는 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고 이게 65년에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막 사이비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사이비 수학이 아니라 타르스키가 제안했던 그런 방법이고 근데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별개가 뭐예요? 디스팅트가 뭐예요? 이렇게 좀 반응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결국은 자율변수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개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별개성. 그러면 그 뜻을 다시 한번 좀 보긴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소음을 내면 안 되는데 그 물건 하나 좀 내려놓느라 소음이 들어간 것 같네요. 소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편집은 안 할게요. 편집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자, 여기 보시면 그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좀 다시 작게 하고 볼게요. 세 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1차 변수가 서로 별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x와 y가 똑같은
변수로 똑같은 1차 변수로 치환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자, 빨간색은 1차 변수, 파란색은 2차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무시해 주세요. 자, 1차 변수와 2차 변수가 별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를 대체하는, x를 치환한 어떤 변수가, 어떤 1차 변수가 이 p에도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p라고 하는 게 p도 이미 어떤 치환이 이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x랑 p 모두 치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x를 치환한 변수가 p를 치환한 식에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x랑 y가 말 그대로 별개다. 서로 다른 거다. 그 다음에 x가 p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 각각의 조건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그 자유변수라는 개념을 서술하는 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좀 제대로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언뜻 보다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다시 볼 일이 있겠죠. 자, 일단은 논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어야 하는데 밤에도 메타매스 제로 논문을 읽을까 말까 좀 생각은 해봐야겠어요. 어디 보자. 근데 이거는 그죠? 그냥 cosmetic change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건 그냥 치장, 겉보기의 차이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cosmetic, cosmetic, 미용의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변화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 큰 상관없는데 그냥 뭐 여기서는 의존성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쪽으로 박사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변수들은 gloss는 뭘까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무엇에 주석을 달다, 광택을 내다, 해석하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사전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Gloss over something. 아니야. 자, 볼게요. 자, 근데 이 변수가 뭐였죠? 이런 2차 변수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와 비슷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고차 논리에서의 고차 변수에 어떤 항들이 이미 적용돼 있는 그런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에 의존할 수도 있는 p라는 2차 변수가 메타매스 제로 문법을 통해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이거는 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유형 세계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문자 p는 뭐냐면 이건 수러거든요. 수러. 왜냐하면 이거가 반환하는 유형이 불이니까 불, 참 또는 거짓.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PX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어떤 U에 속한다는 건가? U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PX. 다시 이렇게 읽어야겠어요. 그리스 문자 P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고차 변수 대문자 P에 대하여 PX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P를 X에 적용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더 할 거냐면 제 생각에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두 번 정도 제가 다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고 아니다 여기서 끝내야겠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다음 내용을 읽겠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영상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